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응시자는 모두 54만 8,700여 명, 결시율은 11%대로 예상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과 앞으로 펼쳐갈 입시 전략을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지 79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입니다. 코레일 노사교섭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시작 79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절 진술을 거부한 뒤에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침 9시 35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는 직원 전용 통로로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조사 시작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찰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79일 만에 이루어진 조 전 장관의 첫 소환 조사는 8시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변 인물 중 부인과 동생, 오촌 조카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조 전 장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연루된 혐의를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를 살핀 뒤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입니다. 이른바 가족 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뒤이어 정경심 교수도 수억 원대 차명 투자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에 5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직자의 직접 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를 언급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범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검찰은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신 분이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준 게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시기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가 일부 겹치는 만큼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장학금으로 장학회차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담은 운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해온 만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뭐 시작부터 하나씩 이제 심의에 들어가 본다면 일단 과연 공인 신분인데 누가 봐도 고위 공직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얼굴도 비추고 기자들로부터 사진 찍을 시간도 좀 주고 질문도 받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 버리냐 다른 길로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제 훈령이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에 예. 따르면 수사 공보 준칙인데요. 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예. 그리고 뭐 어떤 일정 금액에 있는 재벌은 자신이 뭐 동의를 한다면 공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공개 소환을 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가 된 것이고요. 예전대로라면 포토라인에 섰을 건데요. 예. 지금은 검찰청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예. 그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제가 취재할 때는 양쪽을 다 지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닌가요? 비공개니까요. 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기자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주차장에 몇 군데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고 좀 보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한 거고 그렇죠. 또 법무부도 형사 사건은 공개 금지 조치를 지금 하겠다고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안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소환이 된 거고요. 뭐 이게 1호인지 뭐 수혜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수혜자가 되려면 만약 패스트트랙 수사가 있었다면 그 의원들이 첫 번째 혜택을 받았을 수혜자일까요? 수도 있었던 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8시간 만에 이제 귀가는 네.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뭐 검찰의 신문에 일제히 답을 하지 않았고 진술을 거부했다. 뭐 더 이상 조사는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흘러갔군요. 네. 이것은 정당한 어떤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사하기 전에 조사하는 검사라든지 검찰 수사관은 고지를 합니다. 예.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하고 같이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그 권리,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진술 거부를 한 것이고요. 진술 거부를 한다 해가지고 진술 거부하니까 지금 가겠습니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질문은 다 합니다. 질문은 하면서 기재를 이제 갈라치고 묵묵부답하다 아니면 뭐 하늘을 쳐다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재를 합니다. 질문은 계속 하고요. 그 질문 시간이 아마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봅니다. 아마 물어보는 이름하고 거군요. 이런 거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이름하고 그러면, 본인의 아, 신병 그렇죠. 부분을 얘기했을 거고 혐의 사실 부분에 갔을 때는 진술 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이거 뭐 예,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뭐 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전에 언론 보도가 또 됐거든요.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제가 이제껏 보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나중에 조사를 그렇게 끝났다라고 보도되는 경우는 봤지만 예. 현재 진행형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예.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제 얘기는 하죠, 그거는. 예, 기자들한테 변호인단을 통해서 아마 그렇죠. 문자를 쭉 보낸 것 같습니다. 저와 관련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네.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아마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팀이 오랫동안 자기에 네.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두 가지 같아요. 예. 언론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진술 거부권 고지 자체가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언론의 모든 자신의 진술들이 또 보도가 될 그렇죠.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불안했을 거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며칠간 계속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들이 아마 좀 두려웠고 뭐 미국 법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 예. 조사는 검찰 수사는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경찰 가서는 대부분 말 안 하고 법정에 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답변하지 않고 재판에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한 것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능이 치러지는 데 출두를 했고 네. 출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질문마다 답변하고 거기에서 검사와 함께 뭐 논쟁을 벌이고 한 것들은 다시 또 기사화되느니 그렇죠. 모두 그냥 진술 거부권 한 것. 이거는 검찰로 봐서도 그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윈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만약에 이게 검찰 조사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제껏 혐의를 다 증거를 잡아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른 네. 조사라면 이게 윈윈이 되는데 예. 여기서 좀 더 나가고 싶은 상황이었다면 예. 좀 심리적으로 조금 굴복시켜서 막 화나서 막 얘기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수사였다면 검찰 입장에서 아쉬울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혐의점을 다 찾아서 증거를 갖고 진술 같은 거 확인하면서 이거 맞지요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쪽 다 뭐 큰 어떤 손해 보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의를 하나씩 이제 다시 또 뜯어보자면 네. 제일 뭔가 그래도 검찰로서는 제일 묵직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그렇죠. 주식거래를 했다. 이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이 핵심 쟁점은 여기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네. 걸려 있는 거죠. 요 부분은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진술이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ATM기를 통해서 그 무렵에 돈이 5천만 원 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돈이 갔으면 그 10억 5천 정도 투자하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냐.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면 본인이 고위공직자로서 그 위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뭐 이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공직자가 주식을 지금 취득하면 안 됩니다. 취득을 뭐 백지신탁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년 이내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이 범죄에 해당하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자체도 다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이 가장 뭐 좀 어쩌면 가장 근접하게 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혹시 직접 관여됐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인턴 증명서 네. 문제.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거기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조국 전 장관이 쓰던 컴퓨터 이런 파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뭐 검찰이 그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좀 추궁을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위조가 되든 뭐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죄가 되든 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진술 거부권이 행사됐던 걸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검찰이 조금 아쉽고 더 하고 싶었던 부분 이 부분일 겁니다. 예. 뇌물죄입니다 이게. 뇌물죄. 예. 뇌물죄가 사실은 대가성 있게 공무원이 금전을 받았을 때 뇌물이 됩니다. 이 검찰의 구성은 조금 특이합니다. 장학금 1,200만 원 받았던 거. 예. 그 노한중 원장이죠. 의료 원장이죠. 근데 나중에 이 노한중 그 당시 교수가 의료 원장으로 갑니다.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아니었냐. 장학금 1,200만 원 받은 게 그 공직의 대가가 아니었냐라는 게 검찰의 그림이고 검찰의 목적인데 대가성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가장 걸리는 거는 민정수석이 의료원장을 인정하지 못해요. 부산의료원장은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너무 분명한데요. 멀어요. 예. 부산시장이 임명하거든요. 오거돈 시장이죠.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 뭐 부산시장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 어떤 중간 개입 부분을 검찰이 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진술을 들어서 허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진술 거부권 때문에 더 이상 찾지는 못했을 것 결국은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정황 증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혹시 진짜 갖고 있을 증거 같으면 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네. 삶의 터전인 예. 이제 동양 부산, 사람들이기 부산이요. 때문에 예. 부산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뭔가를 갖고 있는 건지 그거는 실제로 이제 재판에 들어가 봐야 알겠고.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를 예. 하면 재판에 가서는 왜 그렇게 임명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이 입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장관의 이름은 한 11번 정도 네.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그렇죠. 받았다라고 네. 하는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건 또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다른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공모하여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11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공모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기소 당시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이 소환도 안 되고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예. 만약 그걸 다 적시를 해버리면 방어를 하게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공모 부분이 좀 입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공모라는 거는 같이 있다고 공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투여돼서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컨대 지금 조민 그 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조를 할 때 딸은 뭘 했고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그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공모하여를 못 쓴 게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함께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떻게 그렇죠, 실행하는 그렇죠. 다 있어야 부분이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역할이 둘이 안 나오는 공범이라 거군요. 쓰면 안 되고 누 A라는 사람은 뭐 컴퓨터를 켜고 B라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뭘 작성하고 C라는 예. 사람은 뭘 했을 때 A, B, C가 공모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쓰지 부족할 수도. 못했다라는 게 예, 뭐 일부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은 8시간 만에 돌아갔지만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네. 그 정경심 교수한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 항목대로 다 물어보려면 또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소환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소환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 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질문은 뭐 하겠죠. 하는데 만약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소환을 할 것이고요. 예. 이제 영장 청구냐 아니면 기소냐 이 부분인데 뇌물죄가 이게 입증이 안 되는 이상 영장은 좀 어렵습니다. 예. 뇌물죄가 된다면 구속영장도 가능하지만 뇌물죄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네. 드리면 검찰은 결국 궁극에 만약 정치적으로 검찰이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검찰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기소권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런저런 권력을 가능한 한 좀 덜 내놓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조국 장관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갖고 사실 실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이라도 이걸 덜하고 뭐 약간의 그 협상으로 쓰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제 아는 특수수사, 특수검사들은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퍼즐을 그려놓으면 그 퍼즐까지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경주마 같다는 느낌. 이게 옆에 딱 가리고 톡톡톡 뛰어가는 느낌. 앞만 보고 달린다는 앞에 저 말씀이죠. 구속이다. 저 사람 구속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많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수사도 결국은 뭐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일선 검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들은 조국 구속을 위해서 처음부터까지 달려왔었고 뭐 7부, 8부선 다 넘었어요. 가족도 다 구속시켰잖아요.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소환이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국회로 불러 검찰 개혁 속도가 더디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다고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2시간 뒤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부터 꼭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국회로 불러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채찍질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수사부서 37개를 추가로 줄이고 수사 내용을 미리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힘을 빼는 다양한 장치도 논의했습니다. 사실상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전 보고하게 됩니다.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간과하지 않을 거다. 한국당은 당장 청와대 입맛에 맞춘 검찰 압박과 수사 무력화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수족을 자르는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조국 전 장관 소환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모두 엄정 수사를 외치는 모습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은 객관적인 수사를 강조하며 조국 전 장관은 무관하다는 데 방점을 찍지만 보수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뭐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유명 인사를 또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
그 보호장 그 지침이 검찰개혁 1호 명령이었고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거.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상황 또 신병 처리 수위에 따라 검찰개혁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자제시킬 계획이지만 정작 수사 대상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우려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물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야당 탄압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며 물꼬를 튼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겉으론 강경 기류지만 사실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단 지도부는 모든 책임을 떠안을 테니 수사 대상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다른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부 방침과는 달리 직접 검찰에 나가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바로 의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50일 뒤가 총선인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이 위축될 뿐더러 당선된다고 해도 대거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을 봉쇄했던 의원들 역시 특수감금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이 전면에 나섰던 의원들에 대해 본보기로 기소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카드였던 공천 가산점제가 여론의 문매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뾰족한 대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수 야당이 일제히 강제 북송이라며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내일 국회에 나와 관련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 2명이 전국의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북송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반드시 따져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김 장관은 신문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은 이들이 남한으로 오기 전 했던 말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뒤늦게 밝힌 겁니다.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의 당국자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됐습니다. 명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또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구심과 목선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 등의 물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서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수야당은 청와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차원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김경수 지사가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면 특검 측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모두 합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났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동선과 시간대별 상황 등을 분석해보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지도 개발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1심의 유죄 근거였던 네이버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시연을 위한 건지 테스트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지사도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한 건 전혀 다르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여론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의 운명을 다시 한 번 가를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듀스 시즌 3와 4 이전에 치러진 프로듀스 1과 2에서도 조작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제작진 안 PD와 김모 CP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투표 조작 정황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 1과 시즌 2에서도 포착됐습니다. IOI와 워너원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했던 인기 프로그램들입니다. 경찰은 시즌 3, 4처럼 이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과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모 PD 역시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식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안 PD 등을 검찰로 넘기면서 프로듀스 시즌 전체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남은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외 다른 프로그램의 조작과 윗선 개입 여부입니다. 경찰은 제작사인 CJ ENM의 고위 관계자가 조작 사실을 묵인하거나 개입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부장급 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슈퍼스타 K나 댄싱 라인 등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장전마을에서 주민 수십 명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발암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것은 2001년입니다. 이후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졌습니다. 암의 종류도 피부암, 담낭암, 담도암 등 특이한 암이 많았습니다.
7월 1일 날 원대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목한 대로 원인은 인근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환경부는 건강영양조사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비료 공장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면서 단백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겁니다.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해서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또 비료 공장 가동 중단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 발암 물질이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비료 공장이 2년 전 문을 닫아 보상을 받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죠.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트럭 위로 죽은 돼지가 가득합니다. 이런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곳이 부족해 생긴 일입니다. 죽은 돼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선 핏물 등이 흘러나온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당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천에 흘러든 침출수를 없애고 둑을 쌓았습니다. 돼지 사체도 모두 묻었습니다. 쌓여있던 돼지가 사라지고 천막까지 덮었지만 정리가 덜 돼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30만 명이 마실 물의 시작점인 만큼 여러 지점에서 수질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만나기 전 지점하고 만난 직후 그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점 여기 지점 총 4개 지점을 하시는데 보시는 지점이 4지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돼지의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무리를 빚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몰지가 잘 만들어지고 또 렌더링을 할 공장의 캐패시티가 다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살처분을 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의 엇박자가 상당히 있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조성된 매몰지 104곳 모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185개 고사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일단 홀가분한 기분일 겁니다. 시험에 집중했던 수험생들도 함께 마음 졸이던 부모님들도 모두 기다렸던 순간이겠죠.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표정을 김다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아이를 고사장으로 들여보낸 부모의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잠긴 문틈 사이로 기도가 닿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리고 수험생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발견한 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깨를 토닥입니다. 같이 마음 졸이며 달려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애 재우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은데 내일 또 수시 그 면접 때문에 지방 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마워. 10분 동안. 아니 엄마 고마워. 긴 레이스를 묵묵히 달려와준 아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큰아들인데 내가 넷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큰 시험을 보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하고 하여튼 고등학교 생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계속 속썩였는데 앞으로 성인 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많이 도움되게 살게요. 큰 짐을 내려놓은 수험생들은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끌고 따뜻한 가족품으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가족이랑 저녁 먹고 친구들 만나려고 한 번 더 시험 볼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능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입시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야 하는 건지 하기성 입시전략연구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받고 요새 네. 바쁘셨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뭐 학생들이 특히 수능 끝난 다음에 예.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또 전화 통화 됐는데 울기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울는 학생도 있고. 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수능이 워낙 불수능이었다. 예. 뭐 일부 어머님들은 마그마 수능이었다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는 초고난도 문제는 많지 않았다. 예. 그러나 상위권하고 중위권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들이 킬러 문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많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 네네.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이제 논란이 됐던 거니까 네. 거기서는 좀 빠졌고, 그러나 네. 중간중간에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도 꽤 네. 난도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집어넣었군요. 네, 졸업생하고 재학생이 또 체감하는 난도도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수능에 어떤 1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졸업생 입장에서는 예. 체감하는 난도가 조금은 평이할 수 있는데 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나 아니면 배열이 바뀐 문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어 영역부터 좀 여쭤보면 지난해 국어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이번 건 어떻습니까? 지난해 국어 31번 문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고난도 문제인데요. 예. 만유인력 나오는 뭐 안드로메다로 갔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올해는 평가 원장님 미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았고 EBS 연계율이 한 71%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평이하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관련된 독서 문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소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식이 좀 부족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아마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37번에서 42번에 해당되는데 이쪽 문제를 상당히 못 푼 학생들도 있고요. 뭐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좀 변별력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기자들도 직접 쓰라 그러면 어려웠을 문제인데 물론 이제 지문에 설명은 다 있고 그걸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제 문해력의 문제가 있었겠죠. 네, 인문학 지문에다가 또 베이지주의 인식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또 학률을 이용해서 인식론을 또 주제로 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학생들한테는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9번 문제도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국어에서 지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항상 이렇게 두세 개는 꼭 들어가는군요. 그래야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을 하니까. 그렇죠. 수리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난해 끝에 2개 정도, 3개 정도는 어려웠다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전 뉴스에서 이제 현직 교사님들하고 입시계 좀 평이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과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체감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6, 9월 모의 수능하고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가형이 이제 이과 학생들이 푸는 건데요. 21번 문제 좀 어렵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 안배 안 돼가지고 29번까지 갔는데 아예 30번 손도 못 댄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이 21, 29, 30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풀어내느냐 아니면 하나냐 두 개냐 여기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중위권 학생들은 수학 가형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아까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했는데 21번. 네, 이게 합답형 문항인데 이걸 이제 배치가 원래 20번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또 21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혼선을 좀 겪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아마 이번에 가형에서는 상위권은 지난해 수능하고 비슷하게 느꼈을 텐데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의 등급 컷은 또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나형은 조금 문과 학생들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예. 당황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과 학생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문과. 좀 예. 많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 특히 수학이 문과는 이번에 변별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가 지난해 국어만큼이나 높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 성적표 나오는 12월 4일까지 일단 나만 못 본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고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수포자 뭐 이런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네. 늘 부담으로 남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영어도 지난해 이제 불수능이란 말을 이제 네. 만들어낸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려웠습니까? 영어가 이제 2018학년도 재작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때 너무 쉬웠죠. 1등급의 인원이 10%가 넘었었는데요. 지난해 난이도 조정하면서 이제 5.3%로 좀 다운을 시켰고요. 예. EBS 연계율이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포함하면 거의 73.3% 정도 지금 EBS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체감 남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9월 모의 수능 때 예. 영어의 1등급 비율이 5.88%였거든요. 그걸 좀 넘어가는 6% 전후에서 영어 1등급 인원이 좀 구성될 것 같다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모두의 관심은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였을 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그게 전혀 아니죠. 네. 과연 영역별 등급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 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부터는. 네, 일단 탐구 영역은 뭐 저녁 늦게나 내일 오전 정도 됐을 때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답지가 나온 국어, 수학, 영어를 좀 말씀드리면 예. 국어는 지난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1등급이 84점이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9월에 90점이었거든요. 예. 지금 전년도보다 쉽고 9월과 비슷한 수준. 그러면 1등급은 90에서 91점 정도. 예. 그리고 2등급이 이제 거기서 한 6점여 정도 차이 나니까 한 85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3등급 점수가 좀 주목되는데 우리 예. 친구들이 이제 수시 최장력 때문에 3등급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2등급하고 3등급의 점수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크게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 국어 등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수학 가양은 재작년 수능에서도 92점이었고요. 예. 작년도 92점이었고요. 9월 모의 수능에서도 1등급이 92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상하는 점수 역시 92점 예. 예상하는데 아마 2등급 점수가 관건이 아닐까. 왜냐하면 3년 연속 92점일 때 2등급이 4점 한 문제로 88점이었는데요. 예. 이번 연도 9월에 84점이었습니다. 오, 예. 이번 지금 입시 기관들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한 84점 정도. 그러니까 88점보다는 한 문제 정도가 더 용인이 되는 이런 구조로 2등급 보시면 될 것 같고 3등급은 70점대 후반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나형인데요. 나형이 작년에 1등급 88점, 그다음에 2등급이 84점이었고 이번 연도 9월에도 졸업생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등급 88점이었지만 2등급이 80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예상하는 거는 1등급이 한 84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럼 예. 나만 망한 게 아니고 1등급 값이 지금 100점에서 16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위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형 오픈 문과 학생들은 국어도 중요하지만 예. 수학에서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2등급 한 76점, 뭐 3등급은 60점 초반 예.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학생들 또 뭐 네. 학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가채점을 해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네. 문 닫아 걸고 못 네. 들어오게 한 다음에 혼자 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한데 네. 이게 이제 채점을 해본 다음에 입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가장 어려우세요. 아. 과거에 이제 당신들께서 치렀던 입시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상태는 가채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긴 했지만 예상되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시 기관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상 점수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가채점의 온 점수, 이제 100점 만점에 뭐 탐구 50점 만점에 자기 해당되는 점수가 몇 등급 구간에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9월 달에 접수를 해둔 수시 원서 접수를 해둔 대학에 대학별 고사가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또 일부 대학은 서류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본인 시험을 잘 봤을 때는 납치될 수 있다. 이제 신조 용어인데 수시 예. 납치라는 말이 수시 있습니다. 납치. 예. 예.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좀 내려서 써놨는데 시험을 잘 보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쉬운 학생들은 누구냐면 평소보다 시험을 못 본 학생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부 상향 지원이 되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고 시험을 아주 잘 본 학생들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지금 오늘 얘기 안 하고 있는 탐구 영역 이게 이제 내일 아침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네네. 탐구가 사회는 9개 과목이고 과학은 물화생지 8개 과목이니까 학생들마다 친구들마다 선택이 다르거든요. 예. 그 선택에 따라서 점수는 온점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 예. 뭐 이번 주말부터 당장 입시 기간에 뭐 재수학원들의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주는 뭐 배치 참고표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거 자료를 보면 원점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수능 성적이 나오면 같은 50점이지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예.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 사항으로 보셔야 되고 12월 4일 날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면 그때는 정확하게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점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을 좀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죠. 수능 끝났지만 입시는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5교시까지를 제2 외국어라고 하고요. 예. 6교시가 입시 영역이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정보 많이 습득하시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수능에서는 문제의 또 답에 네. 진짜 이의제기를 한 것들이 한 990건 된다고 거의 그러죠. 1000건에 예. 입박했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나 답안에서는 없겠습니까? 아니, 평가원에서도 지금 6시부터 이의제기 신청판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예. 18일까지 이제 학생들이 올릴 텐데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지금 문제 풀고 기가를 안 했던 학생도 많고 예. 예, 친구들하고 노는 학생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지금 뭐 게시판을 잠깐 보니까 이제 일단 선생님들도 문제를 아직 다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요. 국어에서 좀 복수 정답에 좀 시비가 붙을 만한 문제, 시제에 관련된 문제, 뭐 과거냐 현재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일단 학부모님들은 18일 까지 한 5일 정도 이의제기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는 18일. 네. 성적 통지가 12월 4일입니다. 4일.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아까 우리 뭐 자막에서도 잠깐 봤는데 화면에서도 예. 봤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예. 또 학생들 깨어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생한 학생들에 대한 일단 칭찬과 격려가 일단 우선되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너무 허탈감에 이 과도한 우울증을 또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잘 살펴보시면서 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능은 영어, 한국사를 뺀 나머지는 상대평가다. 상대평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잘 봤으면 남들도 잘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망했다, 폭망했다. 그럼 남들도 못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 결과 나올 때까지 선판단 예단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다시 6교시의 입시 영역이 시작됐다. 예. 부모님의 발품이 어떤 신의 한 수 뭐 합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시기에 사이가 나빠지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오래 갑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 야, 누구는 어떻대던데, 누구는 뭐 몇 개 맞았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다 보면 이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재수를 미리 얘기하신다거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이 원치 않는 재수를 했을 때 결과는 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성적표 나오고 수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원서 접수는 12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올해는 또 다행히 올해 안에 연내 안에 끝나거든요. 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학생들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부모님의 참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는 자유. 최소 20년 이상을 썼어요. 쭉 오래오래 쓰던 번호라 그때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010 통합반대운동본부는 2017년 8월 15일에 처음 개설이 돼서 현재 36,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최소 10년 그리고 길게는 30년 이상을
각자가 같이 오랫동안 써왔던 01X로 시작되는 휴대폰 번호 변경 없이 3세대 이상의 이동통신에서도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주장하는 카페고요.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뭐 소송이나 아니면은 통신사나 정부와의 협의 등 이런 대외적인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현재 01X 번호를 사용 중인 투지폰실 사용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57만 9천 명인데요. 하지만 이미 정부는 2004년 식별번호, 즉 앞번호 3자리가 달라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010 통합번호 제도를 도입한 상황. 그렇게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좀 생업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 빌트인 가전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판매 고객이 이제 기업체나 이제 거래처가 되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랑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 이제 거래선도 끊어질 수가 있어서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만약에 옛날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어떤지 직접 쓰고 계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등록되어 있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다 파손이 됐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서핑하면서 이제 이거 매물 보유하고 있는 분 찾아서 연락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이제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핸드폰 이제 그나마 상태 좋은 걸로 구입하셔서 그 이제 부품 조달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쓰다가 한번 망가진 적이 있어요. 마이크 쪽에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서 망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쪽에 딱 한 군데 지점에 재고가 딱 하나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부품도 없고 오래되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해서 쓰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통신사를 상대로 카페 회원분들이 소송을 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걸 주장하고 계신가요?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의 번호 이동을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명시된 사항을 01X 번호로 3세대 이상의 이동통신으로 변경을 했을 때에도 이 번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달라는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래서 정부에게 물어봤습니다.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LTE,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지. 국가자원 가운데 하나인 01X 번호로 만들 수 있는 번호는 총 4억 개. 이를 통신용으로만 묶어두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구형 2G 단말기는 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번호를 나중에 못 쓰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아쉽죠. 일단은 아쉬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내 한켠에 있던 뭔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정말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기술은 5G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들은 소멸되지 않을 권리를 외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어쩌다 01X 번호 쓰는 사람들 만나면 번호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이 번호에 추억이 있어, 내 삶의 일부야, 이런 말들 하던데요. 그렇죠. 제가 만난 분들 외에도 이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쓰시던 번호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번호를 못 바꾸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600여 명이 01X 이용자들이군요. 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결국 이제 소송까지 내는 건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네, 소송이 일단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각된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레일 노사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노사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오는 2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일단 무기한 파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9일부터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는데요. KTX의 운행률은 평소에 69%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지난달 부분 파업 이후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한 달가량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파업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이 가동됩니다. 우선 열차를 운행할 기관사 수를 평상시 대비 64%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자원과 군 지원 인력 등을 합해 700여 명의 기관사 대체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 수준의 69%,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운행됩니다.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 시간대는 전철 운행률이 평균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일반 열차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 열차는 평상시의 31%로 떨어집니다. 노사 양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충실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열차는 지자체와 버스업계 대체 수단이 일부 채울 예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여유 좌석이 열차 취소를 감당하고 서울 지하철도 지원에 나섭니다. SRT는 오는 20일부터 파업 종료 다음 날까지 입석 판매를 허용합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한 달을 넘기게 될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와 안전 확보를 위해 KTX 운행률을 57%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SK가 보름 전에 10년 전 합의서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는데 이번에는 LG에서 SK의 증거인멸을 확인했다며 미국 국제위원회에 조기 패소를 요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론전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이메일입니다. 가능한 빨리 경쟁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은 PC 검열과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 세심히 봐달라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조치 후 메일을 삭제하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이 메일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 4월 30일. LG화학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다음 날입니다. LG화학은 증거 개시 과정에서 확인된 이 자료 등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관계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며 보낸 엑셀시트에서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 목록 3만여 건이 발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에 따르지 않아 법정을 모독한 만큼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여론전의 의지에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LG화학과 달리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미쉐린 가이드 아시죠? 네, 알죠. 보통 미슐랭 하기도 하는데요. 네. 미식업계의 바이블이잖아요. 요즘 이 미쉐린 가이드 참고해서요. 별이 몇 개인지 보고 식당 찾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쉐린 가이드가 서울판을 발간한 지 이제 4년인데 4년 만에 뒷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별점을 팔았다는 건데 미쉐린 가이드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를 별점으로 평가해 해마다 발간하는 미쉐린 가이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음식점을 고르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처음 시작해 올해는 모두 31곳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100곳 정도에 불과한 별 3개 음식점에는 신라호텔의 라연과 광주 요그룹의 가온이 4년 연속 뽑혔습니다. 그런데 라연과 가온이 미쉐린 측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1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내고 별점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비슷한 제안을 받은 음식점 측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값, 또 숙박비, 기타 등등을 n분의 1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라 라연하고 가온하고 윤가명가가 n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비밀리에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원칙인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 미리 방문 날짜와 평가 내용을 알려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전에 언제 갈 거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요. 의혹을 받는 음식점들과 미쉐린 가이드 측은 뒷돈 거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Someone is asking for money to provide consulting to a places that is the ultimate evidence that these people are not working for Michelin. 미쉐린 가이드 측은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인물은 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사내 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쉐린 측은 여러 평가원이 여러 단계에 걸쳐 별점을 매긴다고 강조하지만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발생한 집단암. 이거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 9330님 화가 나네요. 공장이 없어졌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도대체 피해 주민들은 그 한은 누가 치료합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치러졌던 수능과 관련해서 의견 많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0181님께서는요. 신통방통하게 수능 날이라고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네요. 수험생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369님도 수능 문제 난이도는 조절을 잘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다들 잘 답을 쓰면은 변별력이 너무 없어져서 안 되긴 하겠죠. 예. 네, 그리고 5633님께서는요. 수능 치른 후배들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특히 수능 보느라고 수험생들 그리고 기다리느라고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뭐 따뜻한 음악 없을까요? 있죠. 바로 따뜻한 멜로디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멜로망스의 인사입니다. 이 노래 듣고 몸이 좀 따뜻하게 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